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쫓아가기 바쁜 한 해, 특별히 투자자들은 그랬는데요. 1월 효과의 기대가 아주 공포감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형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호된 1월을 네, 보냈습니다. 네. 1월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생각은 사실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 내려간 생각보다 과한 하락의 주된 원인은 뭘까요? 리뷰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사실 그런 우려가 감지되었었던 거는 네. 연초부터 금리의 반응이 조금 심상치 않았었던 점인데요. 네. 사실 뭐 이번 FOMC 내용에서도 테이퍼링 조기 중단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의 시점도 빨라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불과 이렇게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생각보다 인상폭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부분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요지 등이 미국 주요 지수와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FOMC 양적 긴축 QT 그때부터 좀 사실은 이제 양적 긴축과 뭐 인상 횟수 등에 대한 논쟁 등은 네. 조금 과한 측면 등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FOMC 내용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 상황이라는 것은 팩트인 거고 그렇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금리에 연계된 성장주들의 흐름이 첫 번째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던 우려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됐었거든요. 뭐 반도체 업황 둔화라던가 21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시장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반영을 시켜왔다가 뒤늦게 여기에서 미국의 하락을 하고 또 그 부분의 영향이 우리 국내 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주식시장만의 충격이 조금 더 가중되는 이런 반응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폭등할 확률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환율은 잘 안 올라가요. 그 환율은 이미 좀 많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 국내 금융시장 내에 어떤 수급 교란 요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 등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조금 녹아내린 약간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듣고 싶은 반가운 표현은 아니지만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사실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PD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딥사이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PD님과 작가님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 그랬는데 지금 사실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옵니다. 올라오면 지금 계속 또 밀려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등은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도 고민입니다. 이게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상승이냐의 전환을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만 놓고 봐서는 그 바닥 찾는 것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700선이 무너졌으니까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PBR로 본다면 어느덧 0.9배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0.9배 정도 위치했을 때 투자해가지고 손실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전혀 그 말을 믿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미국은 지금 10년 넘게 올랐었던 저 성장주들의 그 상황이 이제 만약에 하락이 시작이다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건가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아래가 크게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폭락이 나타나게 되면 강한 매도 주체도 문제일 수 있겠으나 더 큰 문제는 매수세 실종의 문제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의 트리거가 무엇이 될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 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힌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채권 시장에서 흐름을 찾으셔야 되고요. 채권 시장 내에서도 단기 금리에 대한 추이 등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단기 금리를 봐야 되느냐? 지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미 장기물들은 올라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2년 미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책 금리가 올라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금은 이제 선택지가 생겼어요. 주식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채권에다 투자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대한 선택지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현금화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의 충격의 이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진정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시중 유동성이 금융자산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산들이 채권으로도 투자가 되고 가격 수준에 따라서는 이제는 주식시장으로도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잘 안 숨겨놓잖아요. 꼭 이상한 데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이제 반등의 트리거, 촉매는 주식시장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채권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진정되는가를 보자. 미국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 금리로 10년물을 보지만 단기 금리 2년물짜리 이런 거 그런 거를 봐야 되고요. 질문이 많아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한 달밖에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시장을 그리면서 대충 설정하셨던 센터장님이나 센터에 설정하셨던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이 그 하단쯤 와 있는지 혹시 조정을 좀 하셨거나 하실 여력이 전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투자 환경은 상당히 악화됐죠. 증시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경제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1월 수출도 그렇게 숫자가 바뀐 부분은 없고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 수준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본질 가치가 바뀔 이유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빗나간 측면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평균 지수 측면에 있어서는 변화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3,111포인트였거든요. 올해 코스피의 평균은 한 3,000 정도 내외에서 형성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2,600대까지 밀렸으니까 평균 정도만 수렴돼도 400포인트의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숫자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3,00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먹을 거 없는 시장이네 이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또 3,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심리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례로 지난해 KBO 타격왕이 이정우 선수였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할 4푼 정도로 타격왕이 됐습니다. 이 선수 작년 4월 타율이 2할 8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초반은 부진했지만 불같이 타올랐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면은 평균 수렴에 대한 잠재력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위험을 분산하자는 쪽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오늘 속 시원한 답을 딱 들었습니다. 코스피 3,000과 키움의 이정우를 생각하시면 이 변동성을 쉽지는 않죠, 사실. 맞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수출이나 경기나 이게 크게 변한 건 없다, 경기 측면에서.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경기 침체 얘기로 슬슬 전이가 된단 말이죠. IMF도 경제 전망 낮추고 그렇게 경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은 또 추가 하방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선 추가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빨리 바꾸자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금리 인상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뭔가 쇼티지가 나 있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논의 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2022년 올 한 해 주식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회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물가가 내려올 것 같지도 않죠. 하지만 수준은 올 연말 내년 초가 될수록 상당히 안정 범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소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과하게 해석했었던 부분 등을 조금씩 돌려놓게 될 것 같고 특히 다음 달 말 정도가 되면 각종 선행 지표들이 뚝뚝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꺾인다라는 거는 경기 전망마저도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긴축의 속도라든지 강도 이런 논의 등도 조금은 재정립되면서 시장 심리가 안정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의 위험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는 증폭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연준도 보면 FMC 이후에 FMC 아직 성명서만 발표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기자회견하고 오히려 얘기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 방향, 스탠스라고 하죠. 어떻게 센터장님 전망하세요? 금리 인상 횟수, 양적 축소의 시기, 추가적인 미국 증시 영향. 네, 우선은 저희 역시 연내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의 행보로는 4번 정도에서 3월부터 시작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안정된 고용 시장과 그리고 이제 물가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 등이기 때문에 네.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양적 긴축이 조금 표현이 과격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양적 긴축은 2018, 19년도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당시에 크레딧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부분 등을 강조해 왔었고 네. 이번에도 이는 연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센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 등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조금은 앞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너무 부풀려진 측면 등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는 상당히 안정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거고 자산 시장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면은 오히려 중앙은행과 정부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는 없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사실 그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예, 오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렬 센터장님과 어려운 시장의 얘기들을 점검을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들을 좀 지금까지는 팩트 체크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략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전망 자료 쓰시면서 또 눈치 싸움 잘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요. 일단 LG 엔솔이 미치는 영향은 지나가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인지 사실은 저희도 방송에서 그러니 공식적으로 못하는데 방송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몇 분이나 함께 방송 딱 끝나고 나서 왜 한국 시장에 상장해갖고 이 고생을 해? 나스닥을 차라리 가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올해 남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지 없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보는 기업과 그리고 실질 경제 내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 등을 조금 이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국내 증시의 여러 수급 교란 요인 중에 큰 문제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팩트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수습하는 데 있어 상황을 기다리는 과정 등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돼서 반등을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1월에 발생됐었던 이 폭풍이 완전히 제거됐다라 볼 수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셔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격동의 어떤 시간이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잠시 주식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월 전망을 눈치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부분 네. 역시 우리가 눈치 게임 할 때 순례가 안 되려면 가급적 빨리 말을 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거든요. 네. 뒤로 갈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의 위치 상황은 조금 과하지 않냐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네. 그러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 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황 등을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부분 등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을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격동의 시간들이 언제쯤 그래도 적어도 정상화되느냐 그건데 그것도 2월 시작하면서 바로 해소될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렇습니다. 말한 우리가 코스피 3000과 이정호 선수를 얘기했지만 그게 다음 달부터 바로 된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시간은 그러면 2월 제가 말씀드렸었던 금리 안정 시점을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금리 안정 시점이다라는 게 결국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는 약간의 경기 둔화 신호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3월달 시작한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사실 금리가 더 것이겠죠. 이상은 오르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 시기다라 보면 결국은 2월 말이나 3월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아직까지도 조금은 이른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참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시장에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좋은 거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기대해 봤을 때 4분기 실적은 미스가 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4분기는 지나간 것이고 올해 실적을 보면서 어디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예, 좀 귀뜸 좀 해주세요. 네. 상반기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인데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익 우려가 가장 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만으로 놓고 본다라면 진짜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이익 전망이 낙관적인 산업이 몇 안 될 만큼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전 코스피가 2,900선에 있었을 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는 이익 관점에서 작년 대비 얼마나 이익이 감소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작년 하반기 대비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늘어난 것을 그대로 매출로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상반기의 실적은 조금 부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오히려 내놓는 여러 가지 멘트 등이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많이 못 팔았다라던가 생산 공정 내에 뭔가 재료가 조달되지 않아서 제대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차별화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주요 섹터별 실적을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뭐 지수는 당연히 안 좋았는데 보니까 코스피 쪽도 금융 에너지, 코스닥도 에너지 이런 쪽이 몇 안 되는 상승 쪽에 좀 기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물론 이제 기업에 집중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은 섹터를 좀 봐야 기업을 접근하는 데 쉽기 때문에요. 섹터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보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결국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기 때문에 인플레 시즌에 생존이 가능하고 돋보이는 기업들이 무엇이 될까?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물가와 연동되는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커져가는 때는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수혜주를 하면요. 우선은 지금의 경제 환경과 영업 환경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예. 이 문제를 수습을 하려다 보면은 정부에서 나서던 아니면 어떤 중앙은행 내지 여러 정책기관들에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소비를 겁니다. 진작시켜 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요. 그런 요소에 반응이 가능한 산업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는 뭐 금융이라던가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틸리티라든지 기존의 통신 서비스나 이런 약간 디펜시브한 산업들이 오히려 그런 정책 반응에 쉽게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박스피가 시작되었었던 2012년부터 13년, 14년 그때가 이제 막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시기에 의외로 수익률이 높았었던 주식들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한전이 1등이었었고요. 2014년도에는 SK텔레콤과 LG U+가 1등이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뭔가 색깔을 바꾸려 한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종목에 대한 이제 스터디가 시작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네, 2월 포트폴리오를 섹터별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전히 전체 시총에서 네. 봤었을 때는 IT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익에 대한 가시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월 포트폴리오에서는 가급적 업종 대표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되게 되면
예전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조금 경영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 옥죄이다 보면은 이럴 때는 전통의 강자들이 어떤 이런 침체에 대한 극복 DNA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이 거기에선 선두에 나설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업종 대표주로 선별해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방식, 제가 지수에 대한 복원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금 고르게 세팅을 해놨다가 여기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쪽에 추후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선택 등이 좀 나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서 인플레 시기로의 전환에 따른 섹터하고 대표적으로 뭐 방어주 말씀하셨고 공감하는 바인데요. 다만 최근에 우리가 작년 적어도 하반기를 보면 성장주가 우리도 상당히 시장을 압도했던 시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도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NFT 성장주에 대한 그런 성장주 다 버려 이제는 올해는 그냥 이거는 또 그러기에는 뭔가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 성장주에 대한 시각까지 포함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 어쨌든 설 지나고 우리가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오기로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생 투자를 하면서 한 게임만 뛴다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게임만 뜬다라면은 여기서 승부 봐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때로는 질 위험을 낮추고 무승부 전략으로 끝나더라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성장의 스토리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해당되는 주식들에 대해 투자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다음 세대와 생태계를 지배할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여유를 지금 현재로서는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 함께했는데 우리가 뭐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뭐 예를 그랬으면 머리가 아팠을 텐데 쉽게 우리의 고민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방송하신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예민수의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연휴 기간 동안에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렬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